1강 ETF란 무엇일까요? 주식처럼 사고 파는 펀드 ETF를 처음 접하면 이름부터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사야 할까요? SK 하이닉스를 사야 할까요? 반도체 장비주를 사야 할까요? 소재주를 사야 할까요?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이 오를지 정확하게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ETF입니다. ETF는 쉽게 말하면 여러 종목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반도체 ETF라면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이오 ETF라면 여러 바이오 기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스닥 관련 ETF라면 코스닥 지수를 대표하는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 ETF라는 이름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ETF는 영어로 Exchange Traded Fund입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이 어려운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 펀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펀드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여러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펀드는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듯이 장중에 가격을 보면서 바로 사고 파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TF는 다릅니다. 증권사 주식 앱을 열고 종목을 검색하고 가격을 확인하고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매도하고 싶다면 매도 주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TF는 펀드의 분산 투자 장점과 주식의 편리한 거래 방식을 결합한 상품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이오 기업을 분석해보니 너무 어렵습니다. 신약 개발 기업도 있습니다. 항체를 연구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ADC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중 항체를 연구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각 기업의 기술도 다르고 임상 단계도 다르고 위험도 다릅니다. 한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바이오 산업 전체가 상승해도 내가 산 종목만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관련 ETF를 산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ETF 안에 여러 바이오 기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은 조금 떨어지고 어떤 기업은 많이 오르고 또 다른 기업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기업을 묶어서 투자하기 때문에 한 기업에만 투자했을 때보다 개별 기업의 위험을 어느 정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ETF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분산 투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ETF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바이오 ETF를 샀는데 바이오 산업 전체가 크게 하락한다면 ETF 역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ETF를 샀는데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다면 ETF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ETF는 위험을 없애는 상품이 아닙니다. 한 종목에 집중되는 위험을 여러 종목으로 나누는 상품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ETF는 모두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ETF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같은 바이오 ETF라도 안에 들어있는 기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성 종목의 비중도 다릅니다. 어떤 ETF는 대형 바이오 기업의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어떤 ETF는 중소형 성장 기업의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반도체 대형주 중심이고 다른 한쪽은 장비와 소재 기업의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똑같이 바이오가 들어있다고 해서 같은 ETF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할 것이 바로 구성 종목과 비중입니다. ETF를 하나의 도시락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시락 이름은 반도체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열어봤더니 한 도시락에는 반도체 대형주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락에는 장비주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도시락에는 소재주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모두 반도체 도시락이지만 내용물이 다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TF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ETF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지수와 주도주 공부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코스닥 지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ETF 상승률을 살펴봅니다. 바이오 ETF가 강한가, 반도체 ETF가 강한가, 로봇 ETF가 강한가, 조선 ETF가 강한가, 우주항공 ETF가 강한가. 이렇게 비교하면 오늘 시장의 돈이 어느 산업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한 ETF의 구성 종목을 열어봅니다.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지 봅니다. 거래 대금은 어디에 몰리는지 봅니다. 누가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봅니다. 누가 신고가에 가장 가까운지 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지수에서 ETF로, ETF에서 섹터로, 섹터에서 주도주로 시장 분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TF에는 또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도록 만들어진 일반적인 ETF가 있습니다. 특정 지수의 하루 움직임을 2배 수준으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레버리지 ETF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도록 설계된 인버스 ETF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를 그냥 수익률이 2배인 ETF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ETF는 보통 기초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루 수익률입니다.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의 전체 수익률을 단순하게 2배 만들어주는 상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이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랐다가 떨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 복리 효과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음의 복리라는 주제로 아주 쉽게 공부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강에서는 복잡한 내용을 모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ETF는 여러 자산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둘째, ETF 이름보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ETF는 투자 상품인 동시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ETF를 볼 때는 단순히 이 ETF가 오늘 몇 % 올랐는가만 보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추종하는지,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지, 각 종목의 비중은 얼마인지, 거래는 활발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일반 ETF인지, 레버리지인지, 인버스인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ETF를 제대로 이해하면 한 종목을 고르는 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보는 또 하나의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을 이용해서 지수를 보고 강한 ETF를 찾고 주도 섹터를 찾고 마지막으로 진짜 주도주까지 찾아가는 공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강 ETF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수와 ETF의 관계. ETF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지수와 주도주의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지수는 쉽게 말하면 시장이나 특정 종목 집단의 움직임을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에는 수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떨어집니다. 이 많은 종목을 하나씩 전부 살펴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대체로 강한지 약한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코스닥 지수를 직접 살 수 있을까요? 지수는 숫자입니다. 숫자 자체를 주식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ETF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지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지수 안에는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이렇게 여러 기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업에는 일정한 비중이 있습니다. A기업은 30%, B기업은 25%, C기업은 20%, D기업과 나머지 기업들이 나머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ETF 운용사는 이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위해 비슷한 종목과 비중으로 하나의 투자 상품을 만듭니다. 그것을 거래소에 상장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그 상품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것이 ETF의 기본 구조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지수는 설계도이고 ETF는 그 설계도를 따라 만든 상품입니다. 이 표현을 기억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 15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주요 종목들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운용사는 코스닥 150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코스닥 150 지수가 상승하면 ETF도 비슷한 방향으로 상승하고 지수가 하락하면 ETF도 비슷한 방향으로 하락하도록 설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수와 ETF의 수익률이 항상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추적 오차입니다. ETF에는 운용 과정이 있습니다. 비용도 발생합니다. 종목을 사고 팔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배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ETF의 실제 성과와 기초지수의 성과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ETF 투자에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ETF가 시장 전체 지수만 따라갈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ETF의 세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 지수를 따라가는 ETF도 있습니다. 2차 전지, 로봇, 인공지능, 방산, 조선, 우주항공, 특정 산업이나 테마를 묶은 다양한 ETF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공부할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ETF는 무엇을 따라가는가? 이거부터 봐야 합니다. ETF 이름만 보고 이것은 바이오구나. 이것은 반도체구나.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 그 지수는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는지, 어떤 기업이 많이 들어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ETF 2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둘 다 이름에는 바이오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ETF에는 대형 바이오 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두 번째 ETF에는 신약 개발 중소형 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바이오 시장이 상승해도 두 ETF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에 들어있는 종목과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ETF는 대형 반도체 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ETF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 많습니다. 또 다른 ETF는 소재와 부품 기업의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름에는 모두 반도체가 들어있지만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대상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볼 때 이름보다 구성 종목을 보라. 이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수의 구성 종목은 영원히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기업의 규모도 변합니다. 거래가 활발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어떤 기업은 성장하고 어떤 기업은 경쟁력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 종목을 점검하고 변경합니다. 이것을 흔히 정기 변경 또는 리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지수 바구니의 내용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기준을 충족한 종목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종목의 비중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TF 역시 추종하는 지수의 변화에 맞춰 보유 종목과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ETF를 샀다고 해서 처음 샀을 때의 종목을 계속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TF 안의 구성 종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비중도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ETF를 보유한다면 가끔은 구성 종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주도주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열어봤더니 코스닥 지수는 1%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ETF는 5%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ETF는 1% 상승했습니다. 조선 ETF는 0.5% 상승했습니다. 바이오 ETF가 시장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 쪽으로 강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바이오 ETF의 구성 종목을 열어봅니다. 10개, 20개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한가? 어떤 종목의 거래 대금이 큰가? 어떤 종목이 신고가에 가까운가? 어떤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했는가? 어떤 종목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는가? 이것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ETF가 단순히 투자 상품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 분석 도구가 됩니다. 지수에서 시장을 봅니다. ETF에서 강한 산업을 찾습니다. 구성 종목에서 강한 기업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도주 후보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ETF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익혀야 할 흐름입니다. 지수, 그 다음 ETF, 그 다음 구성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도주.
오늘 이 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수는 시장이나 특정 종목 집단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둘째, ETF는 특정 지수나 전략의 움직임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 상품입니다. 셋째, 같은 이름의 ETF라도 추종 대상과 구성 종목 비중이 다르면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TF를 볼 때 이제 이름만 보지 마십시오. 무엇을 추종하는가,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가, 어떤 종목의 비중이 높은가, 구성 종목은 언제 바뀌는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ETF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ETF 한 주를 샀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산 것일까요? 그리고 ETF 안에 들어있는 구성 종목과 비중은 내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ETF의 바구니를 직접 열어보겠습니다. 3강 ETF 한 주를 사면 실제로 무엇을 사는 걸까요? 구성 종목의 개념. ETF를 처음 사면 증권사 화면에는 그냥 하나의 종목처럼 보입니다. ETF 이름이 있고 현재 가격이 있고 매수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주식 한 종목을 사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ETF 한 주를 산다는 것은 그 ETF가 담고 있는 여러 자산의 움직임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상의 대한민국 반도체 ETF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ETF 안에는 A 반도체 기업, B 반도체 기업, C 장비 기업, D 소재 기업, 이렇게 여러 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 기업들을 각각 따로 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ETF 한 종목만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내 투자 성과에는 ETF 안에 들어있는 여러 기업의 주가 움직임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ETF의 핵심입니다. ETF를 하나의 과일 바구니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포도도 있고 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일을 하나씩 따로 산 것이 아니라 과일 바구니 하나를 통째로 산 것입니다. ETF도 비슷합니다. ETF라는 바구니 안에 여러 종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구니 안에 모든 과일이 똑같은 양으로 들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과가 절반을 찰 수도 있고 배가 30%, 포도가 10%, 귤이 10%일 수도 있습니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 종목마다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비중이 왜 중요할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ETF 안에 A 기업이 50%, B 기업이 20%, C 기업이 15%, D 기업이 10%, 나머지가 5%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A 기업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ETF 전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 기업의 비중이 절반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중이 5%인 종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종목 자체는 아주 강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ETF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성 종목 비중의 힘입니다. 그래서 ETF를 분석할 때는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지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얼마나 들어있는가까지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ETF를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성 종목이 20개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 20곳에 골고루 분산 투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성 비중을 보니 상위 3종목이 ETF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ETF의 움직임은 20개 종목 모두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 비중 종목들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를 볼 때는 최소한 상위 구성 종목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무엇인가? 상위 종목들의 비중을 합하면 얼마나 되는가? 이것만 확인해도 ETF의 성격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이름의 ETF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바이오 A ETF, 바이오 B ETF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이름에는 바이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A ETF는 대형 바이오 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B ETF는 중소형 신약 개발 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어느 날 대형 바이오 기업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소형 신약 개발주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같은 바이오 ETF라도 B ETF가 훨씬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이 약하다면 이번에는 A ETF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TF 이름이 같다고 내용까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ETF 안에 들어있는 종목은 누가 결정할까요? ETF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특정 지수를 그대로 추종한다면 그 지수를 만드는 기관이 정한 구성 기준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ETF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어떤 ETF는 비슷한 비중으로 종목을 담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품은 특정 전략에 따라 종목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ETF를 고를 때는 무슨 기준으로 종목을 담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ETF의 구성 종목은 고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종목이 들어올 수 있고 기존 종목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비중이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공부한 리밸런싱과 연결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ETF 바구니를 정기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변했는데도 10년 종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계속 담아놓는다면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구성 종목과 비중을 조정합니다. 이 부분은 장기 투자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ETF를 한번 샀다고 몇 년 동안 구성 종목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투자했던 ETF의 성격과 현재 ETF의 성격이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도주 공부와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보니 바이오 ETF가 상승률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그냥 바이오가 강하구나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바로 구성 종목을 열어봅니다. 상위 비중 종목이 모두 강한지 봅니다. 한두 종목만 급등했는지 봅니다. 여러 종목이 동시에 상승하는지도 봅니다. 거래 대금이 어디에 몰리는지 봅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이 있는지 봅니다.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이 있는지도 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ETF는 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구성 종목을 보니 한 종목만 20% 상승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와 ETF가 5% 상승했는데 상위 구성 종목 대부분이 7%, 8%, 10% 이렇게 함께 상승하는 경우는 시장 내부의 모습이 다릅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섹터 전체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ETF의 상승률만 보는 것보다 구성 종목을 함께 보면 시장 내부의 힘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도주 후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강한 ETF를 찾았습니다. 구성 종목을 열었습니다. 그 가운데 상승률이 강합니다. 거래 대금도 큽니다.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조정에서도 잘 버팁니다. 시장보다 먼저 신고가를 만듭니다. 이런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공부했던 주도주의 특징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이런 순서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먼저 지수를 봅니다. 그 다음 강한 ETF를 찾습니다. 그 다음 ETF의 구성 종목을 엽니다. 그리고 비중이 큰 종목과 가장 강한 종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도주 후보를 찾습니다. ETF 공부와 주도주 공부가 이 지점에서 하나로 연결됩니다. 오늘 3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ETF 한 주를 산다는 것은 그 ETF가 담고 있는 여러 자산의 움직임에 함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성 종목의 숫자보다 각 종목의 비중이 중요합니다. 셋째, ETF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이 시장을 이끄는지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ETF를 볼 때 이름만 보고 매수 버튼부터 누르지 마십시오. 바구니를 먼저 열어봅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봅니다. 얼마나 들어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누가 이 ETF의 움직임을 실제로 주도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ETF의 이름은 바구니에 붙어있는 이름표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수익률을 움직이는 것은 이름표가 아니라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구성 종목과 그 비중입니다. 4강 ETF 구성 종목과 비중은 왜 중요할까요? ETF를 공부할 때 많은 투자자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ETF의 이름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조선, 방산, 인공지능. 이름을 보면 대략 어디에 투자하는 상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이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ETF의 진짜 얼굴은 구성 종목과 비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ETF를 바구니에 비유했습니다. 오늘은 그 바구니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상의 바이오 ETF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성 종목이 10개 들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개 기업에 투자하니까 각각 10% 정도씩 들어있겠구나.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기업이 25%, 두 번째 기업이 20%, 세 번째 기업이 15%, 나머지 7개 기업이 나머지 비중을 나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위 3종목만 합쳐도 60%입니다. 겉으로는 10개 기업에 투자하지만 실제로 ETF의 움직임은 상위 3종목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몇 종목이 들어있느냐보다 어떤 종목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기업의 비중이 30%입니다. B 기업의 비중은 5%입니다. 어느 날 A 기업이 10% 상승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A 기업의 움직임만으로도 ETF 전체에 상당한 상승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엔 B 기업이 10% 상승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10% 상승했지만 ETF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A 기업보다 훨씬 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TF를 분석할 때 상승률 상위 구성 종목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승률과 비중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ETF가 오늘 3% 상승했습니다. 구성 종목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10개 종목 가운데 8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종목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아주 큰 한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결국 그 종목이 ETF 전체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 ETF를 보고 이 섹터 전체가 강하다고 바로 판단해도 될까요? 조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ETF가 똑같이 3%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위 구성 종목 대부분이 함께 상승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증가했습니다. 여러 종목이 전고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몇몇 종목은 신고가까지 돌파합니다. 이 경우에는 섹터 전체에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는지 좀 더 관심 있게 볼 만합니다. ETF 상승률은 같아도 그 상승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 시장 내부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성 종목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ETF를 열었을 때 어떤 순서로 보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모든 종목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위 비중 종목을 봅니다. 1등, 2등, 3등, 4등, 5등, 상위 5종목 정도만 확인해도 ETF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위 종목의 비중을 합쳐봅니다. 상위 5종목이 전체의 30%인지, 50%인지, 70%인지 이 차이는 큽니다. 상위 몇 종목의 비중이 많이 몰려 있다면 그 ETF는 생각보다 특정 기업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성 종목의 성격을 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바이오 ETF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성 종목을 살펴보니 대형 바이오 기업 중심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바이오 ETF는 신약 개발 기업 중심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ETF는 의료기기 기업까지 많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모두 바이오지만 실제로 투자하는 산업의 세부 영역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대형 반도체 기업 중심인지, 장비 기업 중심인지, 소재와 부품 중심인지,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 중심인지, 구성 종목을 보면 ETF의 진짜 성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ETF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ETF의 내용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비중을 결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ETF가 같은 방식으로 비중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수는 기업 규모가 큰 종목에 더 높은 비중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수는 특정 종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상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종목들의 비중을 비교적 비슷하게 가져가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산업에 투자하는 ETF라도 비중을 정하는 방식이 다르면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반도체 ETF는 대형주 비중이 높습니다. B 반도체 ETF는 중소형 장비주 비중이 높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시기에는 A ETF가 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비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B ETF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섹터라고 같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주도주 개념이 다시 등장합니다. ETF의 상위 구성 종목을 보면 현재 그 섹터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비중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주도주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꼭 구별해야 합니다. ETF 비중 1등 종목인데 주가가 계속 약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거래 대금이 폭발하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만들면서 섹터의 상승을 먼저 이끄는 종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ETF에서 비중이 큰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둘이 같다면 아주 흥미로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먼저 지수를 봅니다. 코스피가 강한지, 코스닥이 강한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ETF 상승률을 봅니다. 어떤 섹터 ETF가 지수보다 강한지 찾습니다. 강한 ETF를 발견하면 구성 종목을 엽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봅니다. 비중, 상승 강도, 거래 대금. 예를 들어 바이오 ETF가 코스닥보다 훨씬 강합니다. 구성 종목을 열어봤더니 상위 비중 종목들도 강합니다. 그리고 여러 바이오 종목의 거래 대금이 동시에 증가합니다. 몇몇 종목은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이런 모습이 며칠 동안 이어진다면 단순히 종목 하나가 급등한 것보다 훨씬 의미 있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라면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ETF는 강한데 구성 종목 대부분은 약합니다. 특정 대형주 하나만 급등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그 한 종목에만 집중됩니다. 그러면 섹터 전체가 강하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성 비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변합니다. 기업 규모가 변합니다. 지수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리밸런싱도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고 기존 종목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봤던 구성 종목을 지금도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장기간 투자하는 ETF라면 가끔 구성 종목을 열어보고 내가 처음 투자했던 이유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실전 체크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ETF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추종하는지 봅니다. 두 번째, 상위 구성 종목을 봅니다. 세 번째, 각 종목의 비중을 봅니다. 네 번째, 상위 몇 종목의 비중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봅니다. 다섯 번째, 현재 실제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과 비교합니다. 여섯 번째, 거래 대금과 전고점, 신고가까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보면 ETF가 단순히 여러 종목을 묶은 상품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 ETF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강에서 딱 3문장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ETF의 이름보다 구성 종목이 중요합니다. 구성 종목의 숫자보다 비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중이 큰 종목과 실제 시장의 주도주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ETF의 겉표지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바구니를 엽니다.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비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지금 이 ETF를 실제로 끌고 가는 종목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ETF를 보는 눈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5강. 같은 반도체 ETF인데 왜 수익률이 다를까요? 반도체가 강하게 상승하는 날입니다. 뉴스에서도 반도체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앱을 열고 반도체 ETF를 검색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반도체 ETF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가 나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똑같이 반도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상승률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ETF는 5% 상승했습니다. 다른 ETF는 3%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ETF는 1%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반도체에 투자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오늘 5강에서는 이 이유를 확실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TF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상품이 아닙니다. ETF 안에 들어있는 종목이 다르고 종목별 비중이 다르고 추종하는 지수와 운용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반도체 ETF가 3개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A ETF, 두 번째는 반도체 B ETF, 세 번째는 반도체 C ETF. 세 상품 모두 이름에는 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바구니를 열어보니 내용물이 다릅니다. 반도체 A ETF는 대형 반도체 기업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반도체 B ETF는 반도체 장비 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반도체 C ETF는 소재와 부품 기업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ETF가 가장 유리할까요? 대형 반도체 기업의 비중이 높은 A ETF가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대형 반도체 기업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장비 기업들이 동시에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장비주 비중이 높은 B ETF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소재와 부품 기업으로 돈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C ETF가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어느 영역이 시장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ETF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오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이오라는 말은 굉장히 넓습니다. 신약 개발, ADC, 이중항체, 비만 치료제, 의료기기, 바이오 생산. 각 분야의 움직임이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름에 바이오가 들어있다고 해서 모든 바이오 ETF가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인이 나옵니다. 구성 종목의 차이입니다. ETF A에는 들어있는 기업이 ETF B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ETF 모두에 같은 기업이 들어있어도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15%가 들어있고 다른 쪽에는 3%만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업이 크게 움직이면 두 ETF의 수익률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비중의 차이입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ETF 수익률은 모든 구성 종목이 똑같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비중이 큰 종목이 ETF 전체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반도체 대형주가 10% 상승했습니다. A ETF에는 그 종목이 20% 들어 있습니다. B ETF에는 5%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종목이 똑같이 10% 올라도 두 ETF가 받는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추종하는 지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TF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어떤 지수를 따라가도록 설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마다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중을 결정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인지, 중소형주까지 포함하는지, 특정 종목의 최대 비중을 제한하는지, 이런 규칙들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비교할 때는 단순히 반도체 ETF 대 반도체 ETF라고 비교하면 부족합니다.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반도체 ETF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리밸런싱의 차이입니다. ETF가 추종하는 지수는 구성 종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들어옵니다. 기존 기업이 빠집니다. 비중도 달라집니다. ETF마다 추종 대상과 변경 기준이 다르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구성 종목의 차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용과 추적 오차입니다. ETF를 운용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 ETF의 성과가 기초지수의 움직임과 완벽하게 똑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운용 비용, 매매 과정, 현금 보유, 배당 처리, 리밸런싱, 여러 요인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투자할 때는 단순히 하루 상승률만 비교하지 말고 비용과 추적 성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분배금 처리 방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TF가 보유한 기업에서 배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고 재투자 방식과 관련된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성과를 비교할 때는 가격만 단순 비교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 보입니다. 반도체 ETF 5개를 찾아봤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오른 ETF를 보고 무조건 이 ETF가 최고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 왜 강한지를 찾아야 합니다. 구성 종목을 열어봅니다. 상위 5종목을 봅니다. 비중을 확인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한지 비교합니다. 만약 장비주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특정 ETF가 유독 강하다면 그 ETF 안에 장비주 비중이 높은지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왜 이 ETF가 강한지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ETF 비교가 주도주 찾기로 연결됩니다. 반도체 ETF 여러 개를 비교했더니 장비 중심 ETF가 계속 가장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 전체가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 쪽으로 돈이 더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장비 ETF의 구성 종목을 엽니다. 어떤 종목의 비중이 높은지 봅니다. 그리고 상승률,
거래대금, 수급, 전고점, 신고가, 차트의 강도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하면 ETF를 이용해서 주도 산업 안에서도 더 강한 세부 영역과 주도주 후보를 좁혀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바이오에서도 같습니다. 바이오 ETF가 여러 개 있는데 특정 바이오 ETF만 계속 강합니다. 왜 그런지 봅니다. 구성 종목을 엽니다. 그 ETF에 들어있는 상위 종목을 확인합니다. 만약 특정 신약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강하다면 바이오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특정 분야로 돈이 집중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ETF를 시장 분석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ETF를 비교할 때는 이 순서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추종하는 지수가 같은지 봅니다. 둘째, 구성 종목을 비교합니다. 셋째, 상위 종목의 비중을 비교합니다. 넷째, 어떤 세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지 봅니다. 다섯째, 비용과 추적 성과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지금 이 ETF가 다른 ETF보다 강한지 생각해 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냥 5% 올랐네, 3% 올랐네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왜 차이가 났을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ETF 안에 있는 구성 종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강한 세부 산업이 보입니다. 강한 산업을 보면 그 안에서 주도주 후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5강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같은 반도체 ETF라도 내용물이 다르면 수익률도 달라집니다. ETF 이름보다 추종 지수와 구성 종목, 비중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ETF 사이의 수익률 차이는 지금 시장에 돈이 어디로 집중되고 있는지를 찾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ETF를 단순히 사고 파는 상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ETF끼리 비교해 보십시오. 강한 ETF를 찾으십시오. 그 바구니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시장을 실제로 끌고 가는 종목이 누구인지 찾아보십시오. 6강 ETF 이름만 보고 투자하면 왜 위험할까요? ETF를 처음 접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로봇, 원전, 조선, 방산, 우주항공, 이름만 보면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인지 금방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앞으로 로봇 산업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로봇 ETF를 사면 되겠구나. 바이오가 주도 섹터가 될 것 같으니까 바이오 ETF를 사면 되겠구나.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ETF의 이름과 내가 실제로 투자하게 되는 내용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상의 미래 인공지능 ETF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름만 보면 인공지능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성 종목을 열어봤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도 있습니다. 전력 관련 기업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 산업은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업종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ETF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름만 보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 투자 대상이 상당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에서는 이름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름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ETF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신약 개발 기업이 앞으로 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바이오가 들어간 ETF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성 종목을 살펴보니 내가 기대했던 신약 개발 기업보다 대형 바이오 생산 기업이나 의료기기 기업, 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비중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투자와 실제 ETF의 투자가 달라집니다. 나는 신약 개발에 투자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더 넓은 바이오와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하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상승장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신약 개발주들이 강하게 상승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바이오 ETF는 생각보다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답답해집니다. 바이오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왜 내 바이오 ETF는 별로 안 오르지? 이유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내 ETF 안에 지금 강한 종목이 많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라는 이름은 같지만 대형 반도체 기업 중심인지, 장비 기업 중심인지, 소재와 부품 기업 중심인지, 설계 기업 중심인지 구성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ETF 이름을 보면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ETF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구성 종목이 30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아주 잘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 5종목의 비중이 매우 높다면 실제 ETF 움직임은 상위 몇 종목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충분히 분산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중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ETF는 무엇을 추종하는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ETF 뒤에는 추종하는 지수나 전략이 있습니다. 같은 로봇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도 어떤 ETF는 국내 로봇 기업 중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ETF는 해외 기업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떤 ETF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업을 함께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추종 대상이 다르면 같은 이름이라도 전혀 다른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ETF를 오래 투자한다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업종에 속했다는 이유로 종목을 넣는 상품도 있을 수 있고 매출이나 사업 관련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규모나 거래 유동성 등 여러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부 기준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 이름에 어떤 산업의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그 산업에 관련된 모든 기업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특정 종목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ETF를 산 이유가 개별 종목의 위험을 줄이고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ETF를 열어보니 특정 한두 종목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분산 효과가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ETF에서 특정 기업 하나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기업에 악재가 발생합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합니다. 나머지 구성 종목이 잘 버텨도 비중이 큰 기업이 크게 떨어지면 ETF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라고 해서 개별 종목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ETF 이름이 최근 유행하는 테마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식시장에는 유행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인공지능이 뜹니다. 어느 시기에는 로봇이 뜹니다. 또 어느 시기에는 우주항공이나 원전이 강합니다.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면 관련 ETF에도 관심이 몰립니다. 하지만 이름이 매력적이라는 것과 투자 대상이 좋은 가격에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도 이미 너무 많이 상승했다면 단기적으로 큰 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ETF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산업과 좋은 매수 시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실전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로봇 산업이 앞으로 크게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나는 로봇 산업의 미래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로봇 ETF를 검색합니다. 3개가 나왔습니다. A 로봇 ETF, B 로봇 ETF, C 로봇 ETF.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사면 될까요? 아닙니다. 먼저 새 ETF의 구성 종목을 비교합니다. 상위 종목이 누구인지 봅니다. 비중을 봅니다. 추종하는 지수나 전략을 봅니다. 총보수 등 비용도 확인합니다. 거래가 충분히 활발한지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로봇 산업의 핵심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새 ETF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로봇 산업과 가장 가까운 상품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ETF가 무조건 최고라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무엇에 투자하려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대형주 중심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는 중소형 성장주의 비중이 높은 ETF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까지 포함된 상품을 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사고 있는지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ETF 이름만 보고 투자하면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와 인버스 같은 상품 구조입니다. 이름 뒤에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단어가 붙어 있다면 일반 ETF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단순히 오르면 2배, 떨어지면 2배. 이 정도로 이해해서는 부족합니다.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목표 배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러 날을 보유하면 복리 효과 때문에 기초지수의 장기간 누적 수익률을 단순히 2배 한 것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랐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음의 복리를 공부하면서 아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실전 방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TF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바로 사지 않습니다. 먼저 5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무엇을 추종하는가? 둘째,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가? 셋째, 상위 종목의 비중은 얼마인가? 넷째, 비용과 거래 여건은 어떠한가? 다섯째, 내가 생각한 투자 대상과 실제 내용물이 같은가?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바이오에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바이오에 투자하고 있는가? 나는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어느 영역에 투자하고 있는가? 나는 인공지능에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ETF 안에 어떤 기업들이 실제로 내 수익률을 움직이는가? 여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TF 이름은 상품의 간판입니다. 간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판만 보고 식당의 모든 메뉴를 알 수는 없습니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보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구니를 열어봅니다. 오늘 6강의 핵심은 3문장입니다. ETF 이름은 투자 대상을 설명하는 출발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ETF의 진짜 내용은 추종 대상과 구성 종목 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ETF도 내가 무엇을 사고 있는지 알고 사야 합니다.